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청혼아이스의 갑질 행태를 고발하며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플래너라고 불리는 방문 판매원들에 대한 갑질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직 청혼아이스 플래너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방문 판매원들의 법적인 권리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청혼아이스가 정수기 엔지니어 기사들을 상대로 정수기 판매량 강제 할당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 꾸준히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남성 정수기 기사들에 대한 갑질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인 플래너라고 불리는 방문 판매원들에 대해서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았는데요. 얘기를 듣고 보니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인 회사가 있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실제 벌어진 일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법률방송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가 전직 청혼아이스 플래너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7살 남자아이와 4살 여자아이의 엄마인 김진경 씨는 청혼아이스에 8년간 플래너로 일했습니다. 팀장을 거쳐 방문 판매원에 꽂힌 지사장까지 올라갔지만 어느 날 문득 김 씨는 청혼아이스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보다는 굉장히 여유로워요. 딱 나온 지 한 3-4달 만에 되게 후회했어요. 일찍 나올 걸. 청혼아이스에서 8년은 악몽이었다는 김 씨는 청혼아이스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던 걸까? 일단 실적 압박에 근무 강도가 무지막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디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이제 지사의 목표 대수가 주어지는데 그날 그걸 다 달성을 해야만 이제 퇴근이 가능한 거죠. 특히 가장 악몽 같고 서럽기까지 했던 건 임신과 출산을 거치며 그녀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근무하던 지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나을 거냐고. 여기 나을 거냐고 했는데 그 말에 진짜 그때 울컥했죠. 이 회사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일단 임신한 여성에 대한 배려는커녕 청혼아이스엔 모성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게 김 씨의 말입니다. 뭐 임신을 했다라고 해서 뭐 이제 그냥 다른 일반적인 회사처럼 좀 배려해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영업조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임신을 했으면 뭐 했어도 그건 이제 네 사정이고 이런 식으로 토요일 일 없이 그냥 무조건 엄청난 실적 압박에 그녀는 출산한 당일에도 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산을 하고 있는데도 하루에 전화는 수백 통씩 걸려오고 뭐 이래저래 눈치 보고 그래서 나왔는데 일주일 쉬고 마감을 다시 집에 와가지고 출근을 해서 신생아를 옆에 두고 마감을 했죠. 하도 믿기지 않아 2번, 3번씩 확인했지만 김 씨는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산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 네, 했죠. 하고 이제 매일 출근은 힘드니까 한 달 정도는 이제 일주일에 뭐 2-3번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도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얘기, 청혼아이스 얘기는 아닙니다. 복지사항으로는 있는데 실제로는 쓰기가 힘들어요.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이 된다는 100% 보장도 없고 뭐 휴직을 쓰면 거의 뭐 퇴사랑 이어지는 경우. 시간의 근무는 기본,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같은 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는 전직 청혼아이스 여성 플래너의 생생한 증언. 그러나 청혼아이스의 해명은 180도 다릅니다. 임산부의 시간의 근무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출산휴가든 육아휴가든 원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법적으로 돼 있는 출산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출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얘기 나오는 거는 전 지금까지 한 번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과연 사실일까? 임산부를 새벽 1시까지 일시키고 여직원에게 커피 타오라는 회사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 글입니다. 6-7개월 임산부도 오전 8시부터 새벽까지 일시키는 회사. 진짜 해도 너무하는 회사. 바로 제 가족이 다니고 있는 청혼아이스가 그 임산부를 새벽까지 일시키는 해도 너무한 회사라는 게 청원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자신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임산부의 청호나이스 근무 실태를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매달 말일이면 제 가족은 12시가 넘어 퇴근한다. 오늘같이 다음 날이 근로자의 날이어도 새벽까지 일을 한다. 지금 15시간 일을 하고 밤 11시가 넘은 이 시간까지도 전화도 눈치 보며 받으며 집에 가란 말을 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다는 게 청원자의 말입니다. 댓글들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의한다. 마감 문화 너무한다. 매출 및 판매 실적 모자란다고 퇴근 안 시켜준다. 크나큰 고민 끝에 그만뒀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잘한 일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더러운 회사다는 식의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김 씨가 겪었다는 일과 잘 그만뒀다는 김 씨의 증언과 똑같습니다. 그만두신 분들 취재 다 해보시면 거의 다 불만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정말 나왔을 때는 뭐 어떻게 정말 기자들한테도 이야기 한번 해보고 하고 싶지만 그때 당시는 뭐 청호나이스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입니다. 제10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조항 제47조 1항에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유급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3항은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선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급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선택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입니다. 이런 단체 협약은 그러나 청호나이스 플래너들에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플래너, 방문 판매원들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단체 협약의 적용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청호나이스가 임산부의 시간의 근무를 사실상 강요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이자 배경이기도 합니다. 플라이어분들은 개인 사업자인 거고, 네. 개인 사업자인 분들은 뭐 개인 사업자분들이니까 뭐 그거는 논외인 것 같고. 정수기 엔지니어 기사들과 여성 플래너들의 땀과 눈물,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고객 만족도 7년 1위, 한국소비자포럼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8년 수상, 그 빛나는 실적 이면에 숨어있는 청호나이스의 민낯입니다. 21세기 초우량 기업,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청호. 청호나이스 홈페이지 인재 채용란에 나오는 청호의 인재상이자 미래상입니다. 그러나 청호나이스에 더 밝은 미래가 있을진 몰라도 엔지니어 기사나 플래너, 직원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없다는 게 법률방송 취재진이 만난 전현직 청호 직원들의 한결같은 말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저희 법률방송에서 청호나이스의 전 근대적인 갑질 행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플래너라고 불리는 방문 판매원들의 법적인 권리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지난 월요일 저희가 보도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시간의 근무를 뭐 사실상 강요한다. 그리고 뭐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거는 뭐 꿈도 못 꾼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는 근로기준법 같은 거 위반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네. 이제 그 흔히 말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을 흔히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거 외에 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도 좀 다르고, 네. 그다음에 청호나이스에서는 아마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개인사업자니까 뭐 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호나이스 단체 협약을 보니까 뭐 임산부에 대한 시간의 근무 금지 그리고 뭐 90일 출산휴가 보장 명문화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플래너들은 직원들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단체 협약과는 논외다라는 게 그 청호나이스 설명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단체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뭐 노동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그 지난번에 같은 청호나이스이기는 한데 서비스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시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는 단체 협약을 체결할 만한 단체가 없으면 뭐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청호나이스 채용 구조를 보니까 플래너로 일하다가 뭐 팀장, 뭐 지사장
뭐 이렇게 승진을 하면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구조던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개인 사업자, 누구는 정규직 뭐 이렇게 구분해도 이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건가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하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네. 되는데 여기 논리는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중에 개인 사업자 중에도 근로자로 채용해서 개인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고 근로자로 근무하게 네. 하면 되니까 지금 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 플래너들이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회사로 출근해서 회사가 정해놓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회사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네. 예전에 뭐 학습지 교사, 택배 네. 기사, 뭐 또 골프장 경기 보조원, 캐디 네. 이런 분들이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청원 아이스 그 서비스 기사들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들이 종종 나왔는데요. 네. 그중에 택배기사 관련된 판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고 네. 나머지 판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의 경우에도 나중에 아직 쟁송이 네. 제기된 건 없지만 쟁송이 제기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만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 이런 점에 관한 다툼이 네. 있을 수 있고요. 청원아이스 서비스 기사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분들이 향후 어떤 소송을 하거나 하는가에 따라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럼 뭐 노조 같은 단체를 만드는 게 제일 급한 일처럼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네. 법원에서 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을 해도 뭐 같이 나가서 대응해줄 단체가 없다면 이거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노동조합에 해당하거나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원아이스 플래너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당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법적으로든 뭐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나 고발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걸 이유로 근로자 지위 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해볼 여지가 있고 네. 또는 이 청원아이스 기사님들처럼 아예 나는 근로자인데 연차휴가나 뭐 이런 거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달라는 취지의 연차휴가 수당 청구 같은 그런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아직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네. 소송이 제기된다 했을 때 과연 승소 가능성이 높을지 여부는 뭐 많이 네. 기다려봐야 알 것 같은 그런 상황. 네, 뭐 저희 취재 기자가 청원아이스 관련 추가 취재 중인 사안이 있는데 보도가 나가면 뒤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19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발탁 배경과 면면, 의미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헌재 기밀 유출, 도대체 어떤 기밀을 빼돌렸다는 걸까요? 관련 내용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원장 몫인 다음 달 19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발탁 배경과 면면, 의미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는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이른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입니다. 충남 서산 출생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석태 내정자는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과 민변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근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경력에서 나타나듯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차별금지, 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한 감시와 시정 등 공익인권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문치사한 박종철 씨 유족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등을 맡아
진실규명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석태 내정자는 또 위안부 문제나 긴급조치 관련 헌재 사건,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 및 호주제 위헌 소송을 대리하는 등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수의 헌재 사건을 대리해 국민 기본권 신장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은혜 내정자는 1990년 임관 이래 줄곧 판사의 길을 걸어온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금은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등 헌법 법리와 헌재 업무에도 밝습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 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에 참여해온 이은혜 내정자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친모는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판결 등 여성 인권, 나아가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따뜻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발휘해 법관 및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이석태, 김은혜 내정자의 헌재재판관 취임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석태, 이은혜 내정자가 헌재재판관에 취임하면 헌재는 두 가지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의 경우처럼 이석태 변호사의 경우도 헌재 사상 처음으로 판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헌재재판관 취임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은혜 재판관이 취임하면 이선혜 재판관과 함께 역시 헌재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2인 시대를 맞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아름아름 알아서 지명해온 헌재재판관 지명을 별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복수의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 이석태, 이은혜 헌재재판관 지명은 재야 변호사와 여성으로 대변되는 헌재 구성의 다양화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하며 헌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가 오늘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밀을 왜 빼돌렸다는 건지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법원 법정에서 검사들을 맡기만 했던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늘은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기 위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네 번째 현직 판사 검찰 소환입니다. 딱딱한 표정의 최 부장판사는 헌재 결정문을 사전에 빼냈는지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최 부장판사는 헌재 기밀을 빼내 대법원에 보고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과 관련된 현재 사건들이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의 보고서 등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재판과 관련된 사안, 즉 최고법원 지위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의 측면이 있고 속을 더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청와대 등과의 재판거래 흥정이 틀어질까봐 헌재 판단을 주시하며 관련 내용들을 파견 판사를 시켜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비공개 발언도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주인의 안위와 동향에 대해 대법원이 극도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헌재 대회비를 포함한 이들 자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이라는 문건에서 헌재의 법원 판결문 검색을 차단하는 등 헌재를 무력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또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원 판단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헌재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 거래에 헌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양승태 사법부의 헌재에 대한 인식이고, 그런 사태를 막고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관련 기밀 등을 빼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내일은 최 부장판사로부터 빼돌린 헌재의 기밀을 보고받은 이유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법원의 이딴 영장 기각에도 검찰 수사가 점점 정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 모임 법률 대리인을 맡아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를 법률방송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입니다. 불타는 BMW 민형사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이 인터뷰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도 왜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지 등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단순히 배기가스 저감 장치 EGR의 제조 결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라는 것이 하종선 변호사의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질문은 당연히 BMW 520D에서 왜 이렇게 불이 계속 나는지, 화재 원인이 뭐인지였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한층 까다로워진 디젤차 유로6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20개 차종을 놓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 시험을 해보니 BMW 520D만 유일하게 질소 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BMW 520D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EGR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이 하종선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BMW 520D는 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EGR의 작동을 다른 메이커보다 훨씬 많이, 몇 배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 열충격에 의해서 이제 손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은 520D인데 BMW가 훨씬 더 많은 유럽이 아닌 왜 유독 한국에서 화재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 유럽에서 파는 520D와 한국에서 파는 520D의 EGR이 뭔가 다른 것 아니냐는 것이 하종선 변호사의 의심입니다. 이 EGR 모듈이 한국에서 판매 차량과 유럽에서 판매된 거가 다른 거 아니냐. BMW가 그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건 이렇고 한국에서 파는 것도 이렇다. 그래서 동일하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보면 이제 계속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이는 단순한 EGR 제조 결함을 넘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50평짜리 에어컨을 달아야 할 곳에 10평짜리 에어컨을 달아놓고 과부하 혹사를 시키니 불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BMW가 EGR 밸브를 다른 회사보다 몇 배 더 돌리겠다고 설계를 했으면 EGR 밸브나 EGR 쿨러도 훨씬 강하게, 용량도 몇 배 되게, 더 세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설계 잘못했다는 얘기는 쑥 빼고 마치 그 EGR 쿨러가 이게 제작이 잘못됐다, 제조 결함이다, 부품 회사가 잘못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호도하는 거죠. 520D 이외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선 배선장치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11일 정차 대기 중에 차량 내부 글로브 박스에서 불이 시작된 120D 화재입니다. 고속주행 중도 아니고 엔진 쪽도 아니고 배선 결함 말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브 박스 사물함 부위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거는 EGR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배선 장치에 의한 화재 발생 이 부분도 BMW가 은폐하고 있다. 하종선 변호사가 민사소송과 함께 BMW 측을 형사고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BMW가 관련 사실을 계속 은폐,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말고는 이런 의혹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한국의 부품업체와 독일 본사 간에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공방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메일 이런 거를 이제 경찰이 진흥범죄수사대가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 결함은폐의 그 스모킹건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형사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대처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고속주행 스트레스 테스트, 배선 결함을 측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화재 원인 분석 의뢰 등 BMW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청 사항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유럽과 한국에서 팔리는 520D 이지열이 같은지 다른지는 유럽 현지 대사관에서 중고차를 사서 뜯어보면 금방 확인될 일을 왜 안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말입니다. 제가 그 정부에다가도 요청을 했지만 그 독일 대사관이나 영국 대사관에서 중고 520D 하나 사서 그냥 뜯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금방 확인이 되는 건데 그거를 정부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고. BMW 등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우리 소비자와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다 이런 실력 부족과 게으름 때문이라는 게 하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독일 본사 대변인이 한국의 도로 상황과 한국인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때문에 한국에서 화재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분석 능력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하종선 변호사는 오는 27일 BMW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5개 항의 요청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한국 소비자가 복노릇을 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말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 브리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번의 특검에서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가 부실했던 걸까요? 애초 거리가 안 되는데 야당 압박에 떠밀려 특검이 잘못 출범한 걸까요? 친박단체 관계자들은 특검 수사 종료 소식에 오열하며 쓰러졌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박상용 특검보는 오는 25일 60일간의 특검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박 특검보의 말입니다. 1분 남짓한 짧은 브리핑, 박상용 특검보는 취재진 질문도 안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회견장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특검 사무실 앞엔 친박단체 수십 명이 모여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검을 특검 수사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일순 할 말을 잃은 듯 망연해졌고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며 절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렬히 드루킹 특검을 지지해왔던 이들은 수사 종료의 태도를 180도 바꿔 이번엔 특검을 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2차례의 특검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몇 차례 있었어도 이번처럼 특검 스스로 기간 연장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절차를 이제 밟는 단계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소하는 절차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차례의 피의자 신문 조사와 공모관계 성립이나 범행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맥없이 기각된 구속영장. 결과적으로 특검의 칼은 김 지사 옷깃에도 가 닿지 못하고 부러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노회찬 의결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지류를 수사하다가 결국은 본류를 수사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오는 25일 종료됨에 따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 오는 27일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그루밍이 논란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오늘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그루밍이 논란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루밍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고 왜 논란이 되고 논란의 핵심은 뭔지 장한지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정리해드립니다. 성범죄에서 성적인 길들이기를 의미하는 그루밍은 보통 어린아이나 미성년자 등 판단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그루밍은 통상 표적 정하기, 표적의 관심사나 취약점을 파악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등의 방법을 통한 심리적 장악, 이후 표적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성적 길들이기 3단계로 이뤄집니다. 일단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전락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전 지사의 위력과 승진 등의 보상에 눌려 김지은 씨가 이런 그루밍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김지은 씨의 심리 상태를 감정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이 같은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하는 등 관심을 기울인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호의 또는 선물보다는 업무상 부담과 손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다. 피해자는 고학력의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는 게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김지은 씨의 나이와 학력,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루밍에 빠질 만큼 김지은 씨가 미약하지도 않고 안 전 지사가 그런 시도를 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뭐 그 정도의 정신적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다수의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것이 그런 건 아니고 뭐 동의하에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실제 지난 2011년 당시 15살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사랑하는 사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지은 씨의 경우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게 한쪽의 주장입니다. 반론도 거셉니다. 법원이 그루밍 성립을 너무 기계적, 도식적으로 좁게 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무력감에 의해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이 그루밍의 핵심인데, 무력한 상태를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리화 기제를 쓰거든요. 상대방이 날 사랑하니까 그런 거다라든가 실수였지 뭐 등등으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단 공은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심리적 감금 상태를 뜻하는 해리, 성폭행 후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 성적인 길들이기를 의미하는 그루밍 등 이런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합류하는 곳은 결국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느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경찰 출석 30여 분 만에 진술을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경찰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을 만들어 정식으로 진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업무상 스트레스에 만성으로 노출된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타로 상담을 받는데요. 김부선 씨 경찰 출석과 현직 법무부 장관의 타로 상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논란을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 오후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불륜을 입증할 증거는 많다, 수사기관에서 다 말하겠다며 경찰서로 들어간 김부선 씨는 그러나 30분 만에 경찰서를 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검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경찰서에 나온 김부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교적 침착한 어조로 또박또박 답변했습니다. 오늘 경찰 출석하셨는데 심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는데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나왔습니다. 김부선 씨는 그러면서 불륜을 입증할 증거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선 씨는 그러면서 이재명 씨 들으세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러 왔다.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 살해했는지,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할 차례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이다 라는 게 김부선 씨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듯 눈물까지 보이며 비장하게 경찰서로 들어간 김부선 씨는 그러나 30분 만에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도로 나왔습니다. 왜 도로 나왔냐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김부선 씨는 오늘은 이재명 씨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드렸다. 추후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는 것이 김부선 씨의 답변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라 이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 정치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김부선 씨의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거짓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부선 씨의 주장인데 불륜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김부선 씨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타로점을 보는 걸 저희 법률방송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타로 상담, 까닭없이 보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박상기 장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타로 상담 테이블에 좀 쑥스러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이런 길 위에 있고 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좀 조언을 드리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마음에 와 닿는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기도 합니다. 박상기 장관이 체험하고 있는 타로 상담은 교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또 오늘 프로그램은 교정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심한 스트레스, 또 근무 조건이 굉장히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힘적인 영역에서라도 조금 이걸 좀 완화시켜주는. 교정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수용자들의 폭언이나 폭행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고 수용자들의 병사나 심각한 자해, 극단적인 경우 자살 상황에도 수시로 노출됩니다. 스트레스나 심리적 부담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24시간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좀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교정 공무원의 정신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심신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 구치소 등 일선 17개 교정기관에서 실시됐고 오늘은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겁니다. 관련해서 박상기 장관은 올해 같은 찜통더위에도 사무실에 에어컨도 제대로 없는 교정시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거실에는 설치 못하더라도 복도 끝이라도 그런 거라도 좀 어떻게 좀 설치를 해서 좀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금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교정 공무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정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필라테스 학원장이 강사에게 소속 회원을 평소 뚱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회원이 이걸 알게 됐는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필라테스 학원 원장이 강사에게 소속 회원을 평소 뚱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회원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아닐까요? 이슈 속 법과 생활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회원을 뚱땡이라고 불렀다. 이게 뭐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한 필라테스 학원 원장이 회원을 뚱땡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다른 학원 강사와 함께 수업 시간을 조정을 하고자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그 학원 강사가 아닌 이 회원 본인에게 보내면서 문제가 커지게 된 사건입니다. 네, 뭐 이 회원 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래서 우선 이 원장은 바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네.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요. 네. 그 내용은 우선 이 회원이 좀 통통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학생이어서 네. 자기들끼리 평소에 귀엽게 봤기 때문에 네. 어떤 별명 겸 애칭으로 그냥 부른 것일 뿐이다 라고 변명을 했고, 지금은 너무 날씬하고 예쁘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다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네.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원은 이제 환불을 요구하면서 그 필라테스 학원을 네. 더 이상 다니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 이 학원 원장은 이 필라테스 학원을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폐업이요? 어떻게 해서 폐업까지 가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 글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게 네티즌들이 학원이 어디인지 알아내고 네. 또 학원 원장의 개인적인 신상을 알아내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 학원 원장이 그런 부담감에 이 학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가 그냥 망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본인을 빼고 뭐 속칭 뒷담화라고 하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뭐 비하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모욕죄 같은 게 되나요? 어떤가요?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뚱땡이라고 표현한 지칭한 네. 메시지를 회원에게 보낸 것 자체는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형법에서 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연성이라는 게 우선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어떤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1대1 대화방에서 그 피해자 회원 본인에게 그냥 단순히 어떤 네. 뚱땡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는 성립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평소에 이제 학원 강사들끼리 이 어떤 회원을 뚱땡이라고 지칭하면서 불렀다는 네. 사실로 봐서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본인 앞에서 말한 게 아니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대놓고 이제 앞에서 그런 말을 네. 했냐, 아니면 이제 뒤에서 그런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 표현이 이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이 되고 또 그런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 안 하는지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우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네. 첫 번째는 공연성인데요. 제가 계속 공연성, 네. 공연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네.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단순히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것은 아니고 네. 나는 한 사람에게만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말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말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네. 순차적으로 전달이 된 경우에도 어쨌든 전파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되게 네.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상대방에게 경멸감 그리고 수치심을 안겨주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네. 단순히 뭐 무례하거나 좀 불친절한 표현을 한 경우로는 부족하고 네. 판례는 어떤 첩 그리고 뭐 빨갱이 이런 표현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가 네.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어쨌든 이 글 올린 사람 때문에 이 필라테스 학원이 망했는데 이 글 올린 사람은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우선 이 사람은 어쨌든 피해자에 해당이 네.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결과적으로는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게 네. 되었지만 그런 문을 닫은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이렇게 쫄딱 망할 수도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논의 중인 가운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8명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깊이 있게 얘기 나눠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뢰 제거에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대체복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그 내용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에 그 대안 없이 일률적으로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결정과 함께 대체복무 제도를 내년까지 보완해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배경으로 육군대령 출신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여 명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내용은 병역 거부자들이 지뢰 제거, 전사자 유해 등 발굴 조사, 보훈병원 지원, 그리고 각종 대민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군대 내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총을 들지는 않는 비전투 요원으로 근무를 하라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찬반 양론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찬성하는 쪽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반하지 않는다.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평화주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체복무에 좀 더 적합한 업무가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지로서 어떤 것이 적합하냐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비전투 요원으로서 군대 내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64.8%에 달하고요. 네. 그중에 63.9%가 지뢰 제거에 종사해도 좋다, 이를 나는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도 부합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반대쪽 입장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데 지뢰 제거와 같은 이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보복적 조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뢰 제거와 같은 위험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뢰 제거 로봇 개발 같은 그런 신기술을 좀 활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들을 좀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네. 네, 복무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것이 충분한 불이익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렇군요. 주무부서인 국방부 입장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논의 중인데요. 예. 일단 군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그리고 근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관계자는 형평상 현역병과 같이 합숙하는 형태로 고려하다 보니 합숙 시설이 있는 그런 국가기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교도소나 소방시설과 같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인력 소요가 있는 그런 국가기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역 복무의 2배를 근무시키겠다.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2008년도에 유럽 평의회가 지적한 것처럼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한다고 그러면 징벌적 성격을 띌 수 있다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예. 외국 입법례를 보면은 1.5배에서 2배 기간의 그 대체 복무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복무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인데요. 네. 1.5배나 2배 정도의 기간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체 복무 기간을 설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대체 복무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요? 예, 최근 제초 작업이나 제설 작업 등 이런저런 사역들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겠다는 것이 이제 국방부 입장인데요. 네.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사역들을 대체복무 요원들이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정 부분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이런 3D 업무에 대해서 대체복무 요원들이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복성 조치가 되거나 네.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무는 하되 양심이나 종교에 반하지 않도록
뭐 군복무를 하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진 대체 복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농아자, 불구자, 장애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우리 법전에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 겨냥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입니다. 법률 용어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 믿어지시나요? 농아자, 불구자, 장애자 등 기본적으로 놈자를 써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우리 법전에 수두룩하고 심지어 최고법인 헌법에도 이런 장애인 비하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장애인 비하 표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입니다. 국민투표법 제59조에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해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구, 한자로 쓰면 아니 불자에 갖출 구자를 씁니다. 즉, 다 갖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불구는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라는 설명과 함께 불비의 낮춤말이라고 나옵니다. 유의어로는 병신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불구, 즉 병신이라는 극단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국민투표법에 버젓이 실려 있는 겁니다. 다른 법전에도 이런 장애인 비하 표현이 수두룩합니다. 국민들의 형벌을 규율하는 형법만 봐도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258조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등의 장애인 비하 표현이 등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아예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무슨 자라고 한자로 놈자자를 쓰는 표현 자체가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나타내는 단어 같지는 않고 객관성을 부여하는가 봤을 때 여태까지 쓰여온 배경을 보면 굉장히 낮게 취급되거나 낮게 불리우는 그런 존재로 많이 표현되어져 왔던 것 같고 이 때문에 지난 1989년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명되면서 적어도 장애인 복지 관련 법에선 장애자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하위법은 말할 것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장애인 비하 표현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법률이 아직은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지금 통상 사회에 쓰이지 않는 단어가 쓰이고 그로 인해서 장애인이 좀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제처는 2014년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비하 표현 9개를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장애자와 불구자는 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뿐 법제처의 권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별반 없습니다. 한 국가의 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을 규율합니다. 장애인 비하 표현을 써가며 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 헌법, 형법 등 하위 법령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한자로 볼 견자의 모양 양자를 쓰는 견양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견양이라고 쓰지만 국어사전을 보니 발음은 겨냥하다 할 때와 같이 겨냥으로 읽어야 한다는데요. 발음은 발음이고 겨냥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 기자입니다. 닷새 뒤인 8월 29일은 일제의 나라를 뺏긴 경술국치일입니다. 관련해서 구한말 유학자 의당 박세화가 나이 77세에 경술국치를 당해 곡기를 끊고 절명하기까지 23일간의 경과를 제자들이 기록한 단식 순도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단식 순돌기에 예의 조선이 견양이 되어 망했으니 하루가 어찌 가당키나 하겠는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견양, 조선이 개와 양처럼 하찮게 되어 망한 걸 한탄하는 말입니다. 이 견양이라는 표현이 우리 법전에도 나옵니다.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규정 제3조 민원인의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민원서식은 벽이나 기재대 위에 견양을 작성 비치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개나 양을 뜻하는 견양은 아닙니다. 개나 양을 작성하여라고 쓸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 견양이라는 단어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견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이 견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법전 속 견양, 한자로는 볼견자에 모양 양자를 씁니다. 보이는 모양, 즉 본복이나 견본, 서식 정도의 뜻입니다. 견양은 그리고 단순히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미요우라고 발음하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입니다. 이런 일본식 한자어 조합이 서울시 초중고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청 운영 규정에 버젓이 실려 있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지적하자 내가 만든 게 아니라며 크게 당혹해합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예. 이거 지금 저희가 만든 지 꽤 돼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런 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견양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안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바꿔야죠, 당연히. 애지간하면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제잔재청산 그 기본 중의 기본은 우리말과 글을 바로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미래의 주역 학생들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이라면 더더욱 바르고 정확한 말을 써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유의하셔서 피해보시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